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난 두 주를 통해서 비대면 강의가 마치나 했더니 이제 한 주를 더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당국으로부터서 그러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염병 사태가 종결이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제2강은 정치 사상과 정치 사회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언급을 하는 건 그야말로 주마관산이라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산천을 살펴보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학 개론의 특징이 그러합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비대면 강의는 어쩌면 더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대면으로 한다면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또 출석을 부른다든지 이런 일이 들어가는데, 동영상 강의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표준 이론의 10단계의 장점, 즉 말하면 먼저 어떤 개념을 선택을 하면 그 개념의 정의를 확보해보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컷 설명했는데 어떤 개념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끝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 놓은 것을 봅시다. 정치의식, 영어로는 political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을 주로 번역을 한 건데, 정치에 대한 자각적 인식이, 자각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집단적 인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개개인이 가지는 정치에 대한 인식이 정치의식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근데 이 컬처도 굉장히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정치의식이죠. 그러면 정치 문화 안에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정치 이론은 앞에서 이론이 뭐냐고 했었죠? 명제의 체계였죠. 그러니까 정치 이론은 정치에 대한 명제의 체계가 되겠죠. 세 번째, 정치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는 허위의식의 체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시겠죠. 당연히 제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니까 이런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들어있어요. 어느 이데올로기든지. 좋은 이데올로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상적 상황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달성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목표로 해서 인간이 노력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달성하지 못하죠. 이제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들은 허위의식이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사상은
이 인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개발한 정치의식의 포괄적인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의식이 뭐였죠? 정치에 대한 자각적 인식이었죠. 그러니까 인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개발한 정치의식의 포괄적인 체계라는 건 엄청나게 넓은 의미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제가 그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 정치의식이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면 우리가 개개인이 다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삶의 양식이 정치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치의식과 정치 문화를 포괄하는 그런 역사적인 모든 활동, 여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개발한 정치의식의 포괄적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체제 안에서 정치 문화, 정치의식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정치 사상 안에 정치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그 정치 문화와 이렇게 한 다리만 거치고 있는 건 문화가 대단히 비체계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문화는 삶의 양식이고 정치론은 명제의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정치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좁은 것인데 사실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정치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 문화, 정치 이데올로기는 정치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 문화 안에는 무슨 자유주의도 있고 뭐 사회주의도 있고 그러겠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시면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 정치 사상과 정치 의식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아지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치 사상을 같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것은 좀 곤란한 게 왜냐하면 정치 이론 부분에 가면은 정치 이데올로기에는 해당 안 되는 대단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데올로기로 폄하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러한 사고 체계, 특히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 정치 이론의 체계를 잡으려는 것이 근대 정치학의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근대 이전에 뭐 중세나 고대에도 다양한 정치 이론들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었지만 그 정치 이론들은 이 정치 과학의 입장에서 보는 정치 이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정치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지 이런 엄밀한 과학적인 검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 이론의 역사를 보면 그게 점차 정치 과학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정치 이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다hl 교수가 데이비드 이스턴 교수가 정리를 한 건데 보면은 서구 특히 미국의 정치학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어떤 체계가 나타났었다. 이 유행이기도 하겠죠. 우선 고전주의 시대, 클래시컬 에이지를 보면 정치 철학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고전주의 시대에 뭐 고전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세계 1차 대전 이전까지를 다 포함을 하죠. 우리 보통 때는 현대지만 여기서는 고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도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인 논의하는 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도를 institution 여기 institution이 있죠. institutional 이 institution이 이게 제도라고 지금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국가의 행정과 법 체계를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 체계를 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포함된 그 관료 체계를 만드는 것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은 또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와 관료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을 주로 논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태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행태주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정치학이 이것을 그 주도했는데, 인간의 행태, 비헤이버지요. 이제 행태, 비헤이버를 행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태라는 말이 사실 그 한국말이기는 힘들죠. 한국말 너 행태를 조심해라.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국 조어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타겟은 이거예요. 정치학의 과학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도 과학이 되고 물리학도 과학이 되고 심지어 경제학도 과학을 추구하는데 왜 정치학만 과학이 안 되느냐? 충분히 정치학도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조사해 보면 아느냐? 인간의 개개인의 그 성품과 행동 양식을 조사를 해보면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과연 그런지는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많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하려면 이제 그 인간들에 대한 사례 조사가 필요하니까 조사 연구가 아주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죠. 많은 돈을 또 투입했죠. 그래서 정치학을 과학적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적실성의 문제가 빠졌다. 적실성, 렐러번스라는 표현. 이 적실성이라는 말도 좋아지요. 적실성이라는 문제가 빠졌다. 왜냐?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미국의 베트남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베트남 전쟁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성공을 시키느냐,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느냐만 따진다 이거지.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승리했다면 모르지만 또 실패한단 말이야.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거죠. 앞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통계 윤리라든지 아니면 과학적 윤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숫자로, 수식으로, 계산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과학적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도 있고 대단히 비윤리적이어서 거부해야 되는 논리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적실성을 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적실성을 따지는 혁명이 발생했다 이거죠. 1970년 중반부터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후기 행태주의다 이렇게 포스트 비헤이버럴 피어리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주로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좀 사실 뭐 이게 그 이렇게 자의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해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왜 가지고 시험 문제로 출제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하여튼 시험에 각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받으세요. 진정한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정치 사상이죠. 중국의 제자 백과와 헬라의 정치 철학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BC 4세기경, 기원전 4세기경에 매우 특별하게 동서양에서 각종 정치사상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동양은 중국에서, 서양은 그리스에서 이게 발생을 한다 이거죠.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고대 유목제국 혹은 유목 부족 국가들이 붕괴하고 농경기술 기반의 중앙집권적 국가들의 등장과 경쟁이 불러일으킨 현상이다. 현상? 이게 현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농업기술이 발달로 말미암아서 사유를 위한 잉여가 발생했다. 사유, think. 사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잉여, 서플러스가 발생했다. 고대 유목제국이나 유목부족 국가들은 주로 다른 부족을 약탈하고 또 노예로 해서 부리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뒀지만, 대형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대형 국가가 만들어 봤자 그 부족 간의 또는 시족 간의 동맹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국가를 점령해 봐야 노예 말고는 별로 이익될 게 없었기 때문이죠. 각자가 다 소, 말 키워서 살아야 되고, 또 사냥을 해가지고 또 수렵을 해서 사는데, 자기 먹을 것도 힘드는데 노예가 있어 봤자죠. 노예를 먹을 걸 안 주고 부릴 수 있습니까? 그럼 노예가, 그러면 소멸하겠죠. 그것이 바로 그 15세기, 17세기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했던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남미를 식민지화했던 그 스페인어 콩키스타도르라 그러죠. 정복자들이 노예들을 먹을 건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죽으면 갖다 버리고 다시 또 원주민들을 잡아와서 또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미에만 해도 누굽니까? 코르테스가 도착할 때에는 약 3천만 명의 그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아스텍 제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년하고 200년, 150년 정도 지나서 1600년경에 가니까 거의 한 800만 명 정도밖에 생존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대한 숫자의 이 원주민들이 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쓰러졌다.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여하튼 핵심은 뭡니까? 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수렵 사회죠. 목축 수렵 사회에서는 잉여가 적어서 각자 자기 먹을 것 따로 다니느라고도 바쁘다 이게. 그런데 농업이 시작이 됐어요. 농경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농경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개개인이 자기가 먹을 것 이상으로 축적이 가능해졌다. 생산해내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씨앗을 심어보시면 아시지만 60배, 100배 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옥수수를 한번 보세요. 옥수수 씨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되게 옥수수 가 한 200배, 300배 정도 달리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에 말이죠. 엄청난 잉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그 농경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잉여가 발생하고, 잉여가 발생하니까 그 자기 힘으로 노동을 안 해도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생산해낸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유한계급이 발생을 했어요. 그 유한계급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그냥 유한계급으로 머물러서는 정당성이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한계급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생각을 하고 이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사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한마디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뭐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갓 쓰고 도포하고 앞에 떡 비싼 차 놓고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김선비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면 와, 그거 참 멋진 주제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되는 거다. 여하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고대 문명사를 보면은 이 농경 기술이 바꿔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제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넘어왔지만 그 자체는 엄청난 생산력의 증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뭐 석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청동기와 철기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철기가 발달함으로써 굉장한 생산력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여하튼 이 생각을 하는 계층이 발생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변화이고, 이게 중국의 경우는 제자 백가로 표현되고 헬라의 경우는 정치 철학으로 지칭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표를, 사진을 좀 캡처를 했는데, 제자백가 시대에는 중국의 천추 전국 시대예요. 춘추 시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다. BC 4세기경이 중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 지역도 이렇게 보통 이걸 보고 헬라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헬라 지역도 BC 4세기경에 방대한 서로 투쟁이 진행되면서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상가들이 다 이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의 제자 백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 백가라는 백가, 100개의 사상 흐름이 있었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게 대단히 많은 사상가들이 발생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가, 법가, 종행가, 이렇게 세 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헬라 정치 철학에 있어서는 당연히 플라톤은 당연히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대 이후의 정치 사상가들은 여기 어거스틴이나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는 남명조식과 정약용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